자, 계속해서 마켓나우 2부입니다. 우리 시장 어제 모처럼 만에 강한 반등을 나타내 줬잖아요. 트럼프 수혜를 우리가 어제 미리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 이 시간쯤에 스타게이트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행정명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시장이 좋은 흐름을 어제 나타냈고 외국인 기관에 함께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서 모처럼 만에 큰 반등이었는데 간밤에 뉴욕 시장도 이런 수혜를 그대로 받았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어제 선반영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지금 자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SK 하이닉스 오늘 컨퍼런스 콜이 실적 발표 후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실적에 어쨌든 오늘은 집중하는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SK하이닉스 실적 잘 나왔죠? 네네. 네, 근데 오늘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호실적 이런 배경이 딱 나오자마자 주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향후 그 호실적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까? 이거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런 게 만약 있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것들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를 누려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호실적에 기댄 그런 주가의 투심 이런 부분을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올해 HBM4 연말쯤에는 HBM4도 이제 양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작년에도 여전히 HBM의 수요가 너무나 좋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또 현대차의 실적도 오후에 아마 발표될 겁니다. 현대차 그룹도 최근에 좋잖아요. 주가도 함께 힘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들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과 종목들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은 좀 쉽니다. 대부분 파란색의 불이 켜져 있네요. 어제와는 또 사뭇 다른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게이트나 트럼프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일제히 어제 불을 뿜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함께 온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쉬어갑니다.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 하다가 오늘은 바로 양매도로 전환한 것은 약간 아쉬운 상황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쉬어감은 필요하니까요. 쉬어가야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의 분위기 보시면 검색이 많이 되는 것은 여전히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검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조선주들이 오늘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쉬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조선주들이 쉬어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우주항공, 원전, 로봇, 방산 이런 업종들,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오늘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 트럼프의 수혜주를 그러면 언제 들어가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일단은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는 오늘의 쉬어감의 양상을 한번 패턴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외에도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도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HBM, 스타게이트 말씀을 드렸고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이슈에 파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을 해놓자라는 심리가 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동차 오늘 현대차의 실적 발표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차의 실적도 견조한지 여부 잘 판단을 하시면서 투자의 타이밍을 잡으셔야겠습니다. 컨텐츠 관련 종목들 어제 넷플릭스가 워낙 좋은 실적 발표했는데 올랐다가 차익 실현 나오면서 역시 떨어지고 있고요. 항공주들이 그나마 오늘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데 항공주, 항공산업 전반적으로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티웨이 항공에 관련된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나오면서 항공주 중에서도 티웨이 항공 관련된 종목들만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지금 SK 하이닉스를 둘러싼 환경은 너무나 좋습니다. 실적도 작년에 너무나 잘 나온 역대 최대 실적,
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보여줬고 여기에다가 스타게이트까지 엮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프로젝트 새로운 스타게이트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엔비디아도 파트너로 함께 참여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간밤에 4% 넘게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타이밍에 딱 맞춰서 SK하이닉스는 오늘 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작년 영업이익이 23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창사 이래 연단위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실적이고요. 분기 기준으로도 지난 4분기에 8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것도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지난해에 HBM 매출이 4.5배나 증가했다. 2023년보다 2024년에 HBM 매출이 4.5배나 증가를 했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컨퍼런스 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해 11월에 HBM3 16단 제품 개발을 공식화 선언을 했었죠. 이것이 이제 올해 상반기 중에는 HBM3 16단 제품 샘플을 공급을 해서 이것을 인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6세대 HBM4를 양산하겠다라는 계획이 계속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상황인데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관계도 너무 좋은 상황이고 이런데 주가는 오늘은 실적 발표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조정을 우리가 매수 기회로 봐야 할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에 매수를 해야 할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HBM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다 떨어지는데 제 입장에서는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 차이 이 부분입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의 거의 절반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뭐 작년까지만 해도 한 39%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의 이제 절반 수준으로 와 있었던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조 원 자사주 매입, 그 소각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보시다시피 제자리 걸음을 걷는 거고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이제 치고 올라온 흐름들, 그러니까 시총이 불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과거를 떠올려 보면 삼성전자의 시총의 절반을 넘어섰던 기업은 한 곳이 있는데 포스코였습니다. 당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중국의 특수를 등에 업고 주가가 급등했을 때 삼성전자의 시총의 절반을 넘어섰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한미반도체는 2% 오늘 약세인데 어제 11% 급등해서 종가를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쉬어가자 흐름이 있는 거고 워낙 SKC는 유리기판 강자입니다. 근데 그 유리기판이 AI 반도체와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의 핵심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기대감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늘은 한 3% 가깝게 좀 쉬어가자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장비 쪽에서는 필옵틱스 항상 이제 연간돼서 주목을 받을 텐데 오늘은 4.6% 약세 흐름으로 장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3만 원선 밑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등에 나타날 수 있을지 지속해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반도체 HBM 관련주였습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를 좀 보겠는데요. 오늘 시장이 대부분 떨어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그래도 좋은 업종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주인공 첫 번째 선두에 서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실적 발표했죠. 실적 발표했는데 역시나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은 아주 모범생답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출이 4조가 넘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4조 5,473억 원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2023년 대비해서 매출이 23% 늘었고 영업이익도 19% 거의 20% 가까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조용히 수주를 계속 따오고 있고 매출을 점점 늘리고 있고 공장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역시 작년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112%가 증가했는데 역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의 계속해서 좋은 성적과 수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앞으로에 대한 전망 너무나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제시했던 올해의 매출 가이던스도 시장에서는 너무나 만족스럽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높게 주식 시장에서 또 증권사들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한 증권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매출이 5조 7천억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5공장을 곧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문을 열어서 가동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5공장도 모자랄 것이다. 6공장 착공도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범생 같은 실적을 발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도 살펴보겠고요.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현재 3% 넘는 상승세, 올해 들어서 꾸준히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셀트리온과 ST팜 같은 경우에도 최근 증권사에서 신규로 매수 리포트를 내놔서 좀 주목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오늘 일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은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22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참고해 보시고요. ST팜은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매수 리포트가 나왔는데 지금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들이요, 중국 이외에, 왜냐하면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국 이외의 CDMO 이런 기업을 찾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고객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수주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높였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전 사업부에서 그래도 이제 고른 성장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뭐 비용 증가의 이슈는 있어서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기대치는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증권사에서 분석을 한 걸로 좀 제가 봤어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 오늘은 1.8% 약세 흐름으로 장이 진행되고 12만 7,100원 현재 주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주는 확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돋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은 또 트럼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 주들이 오늘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게 될 것인가. 일단 이게 가장 관심사이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죠. 그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뭐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간밤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 인도 이 4개 국가의 외교장관이 참여하는 트럼프 2기 첫 쿼드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 이 회의를 하고 나면은 의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는데 여기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이 쿼드 외교장관 회의를 하면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당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문구가 포함되는데 그게 이번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고 새로운 국무장관인 마크 루비오 신임 국무장관이 참여한 첫 회의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약간의 감이 올 수도 있는 상황, 코멘트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 때는 그냥 의례적으로 무조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다라는 단어들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빠진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을 아직 이 트럼프 정권이 확실하게 정립하지 않은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 보유국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이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원칙으로 하고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남북 경협주들, 북한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자, 우리는 지금 정부가 아직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북미 대화 내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배제되고 패싱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단은 이 관련해서 남북 경협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네, 엇갈리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건설 자재 쪽 일신석재는 1.7%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 나타나고요.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도 소폭 오르네요. JST나 소비시장 활성화되면은 조금 더 매출 확대 기회 있겠죠.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상황이고 아난티 고급 호텔이나 리조트 개발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죠. 1% 오늘 하락하고 있고 대ITI가 1.7% 약세로 혼재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남북 경협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또 시장 대응 잘 해봐야 되겠죠?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종목별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궁금증 함께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아니면 앞으로 설 연휴가 지나고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그 시장 궁금증 올려주시면요.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 먼저 오늘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트럼프 취임 후에 기술주 랠리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그 M7이 계속 지금 실적도 그렇고 네. 계속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그 M7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다른 시장 전반에 걸쳐서 매수세가 퍼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미국 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작년에 한 10명 중에 7분 정도가 수익이 났다고 하더군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거보다는 좀 못해서 지난해 우리나라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그 캐나다와 이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2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멕시코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부품업체들이 많이 나가 있고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 대기업들이 이제 공장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대부분 멕시코나 이 캐나다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품에서 그만큼의 관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미국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 이틀 만에 이 스타게이트라는 AI 인프라 쪽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 손 마사요시 회장이 옆에 있었습니다. 이 말뜻은 미국과 일본이 AI 분야에서 손을 잡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일본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뒤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돈으로 이 AI 시장에 미국과 손을 잡고 함께 수익을 나누겠다는 그런 의미로 뛰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먹을 게 있습니다. 이 부분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틱톡 미국 법인의 처리에 있어서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어저께 방송할 땐 제가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이 일론 머스크는 이 테슬라 공장을 상하이에 기가 팩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상하이 기가 팩토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공장이고 연산 100만 대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 상하이 팩토리를 담보로 잡고 4년 후에 트럼프가 물러날 때 틱톡 미국 법인을 다시 중국 법인에게 중국 본사에 다시 매각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는 건 하나의 담보로서 넘긴다고 볼 수가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넷플릭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기업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말 그대로 시장을 견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 그 이유가 오징어 게임 2가 나름대로 막판에 이 가입자 수를 늘려주면서 실적을 좋게 나오게 만들었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스타게이트라는 그 AI 인프라에 기술적으로 참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찬가지고요. 이런 미국의 그 빅테크들이 대거 스타게이트에 참여하면서 이 스타게이트 자체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갤럭시 S25를 미국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구글과 퀄컴이 참여하고 있고 AI 스마트폰에서 가장 진보된 형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 부분은 애플 아이폰을 앞서고 있다고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을 다 견인한다고 볼 만큼 기술주를 중심으로 빨간색을 켜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승세에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는 국내 증시 관련된 종목들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스타게이트와 관련해서 머스크가 투자자들이 돈이 없다라고 언급을 좀 한 상황이고 샘 올트먼 같은 경우 머스크가 틀렸다고 반박을 하면서 뭐 다시 스타게이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 국내 증시와 관련된 종목들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좀 부진한데요. 설 명절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좀 거래 대금도 감소한 것 같고 어떤 부분 보고 계세요? 일단 설이든 추석이든 명절 앞두고 개인들은 돈을 찾습니다. 네. 자신들이 쓰고 싶은 그러니까 명절 때 쓸 자금을 지금 정도의 타이밍에 대부분 많이 찾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개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우리 시장은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경제 외적인 요인이 가장 큰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사들이 서부지법에 난동을 부린 것이 외신을 타고 해외에 알려졌고 이게 국가 신인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방부 장관도 그런 발언을 이미 했었고 해서 이런 발언이 나온 이유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고 나오기 위한 하나의 당근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북한이라는 믿을 수 없는 상대가 핵무기로 무장한 그 이웃을 두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하죠.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게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언론의 보도로 별로 안 됐지만 MSCI 한국지수, 이게 신흥국지수인데요. 여기서 이제 정기 변경이 예정돼 있는데 새로 편입되는 건 없고 편출되는 것만 10여 개 종목에 넘을 것이라고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투자 비율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지수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기업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이번에 미국에서 조 바이든 정부 마지막 막판에 이 IRA에서 보조금을 받기로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우리 그 전기차 중에 이 현대차가 생산하는 그 전기차 중에 이 중국산 흑연을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슈가 돼서 결국은 보조금이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현대차는 전기차 배터리 내에 중국산 흑연이 포함되어 있는 배터리를 걷어내고 다시 중국산이 아닌 우리나라나 다른 동남아 이런 지역에 있는 그 흑연을 사용한 배터리로 교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7,052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요 근래 가장 큰 실적 호전을 보여준 건데요. 전년 비해서도 295%나 영업이익이 증가한 겁니다. 이 말뜻은 지난번에 조선주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주 호황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도 조선주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심을 갖고 자기 종목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버티면 수익이 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삼성 바이오로직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4조 5천억. 이 말뜻은 분기당 1조를 넘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5조 5천억을 달성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일찍이 그 5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서 예견됐던 일입니다. 그리고 4공장은 세계 최대의 그 바이오시밀러 공장인데요. 그렇지만 최적화되어 있는 바이오시밀러 생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것은 송도 5공장입니다. 그 5공장에 그 물건을 자기네 상품을 맡기기 위해서 전 세계의 그 제약사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싼 가격에 그 바이오시밀러를 해줄 수 있는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고려아연 이 임시유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집중투표제가 배제되면서 영풍과 MBK 쪽이 유리하게 지금 임시유총 이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사회에서 이 MBK나 연풍 쪽 유리한 이런 이사들이 많이 차지하게 되면 경영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MBK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누구든 그게 중국 자본이 되든 미국 자본이 되든 다른 어떤 나라든 한국이 아니더라도 돈만 많이 주고 주식을 사겠다고 하면 팔 겁니다. 그래서 이런 MBK 쪽에서 뭐 이제 외국에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립서비스고 이 외국에서 더 많이 돈을 주고 사겠다는데도 거기 안 팔면 이 임원들, MBK 임원들은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임시유총에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상장 폐지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3월 그 주총에서는 아마도 3월달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에 상장 폐지를 당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가주나 최근 3년 내지 4년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했던 기업들은 투자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 뭐 체크해야 될 이슈들을 하나하나씩 알려주셨는데 사실 뭐 주말을 제외하고는 우리 시장 4거래일간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뭐 다양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좀 선제적으로 막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오늘 시장의 경계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트너님께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섹터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섹터 어떤 거 꼽으셨을까요? 네, 항공주죠. 항공주, 항공주는 네. 지금 M&A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명소노그룹 같은 경우는 실제 돈도 있고 또 항공업에 진출하고 싶어도 하고 그러한 의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TAA 항공을 인수하겠다고 그러는데 TAA 항공이 작년에 엄청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 1조가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유럽 노선까지 달리면서 중장거리 노선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쪽을 넘겨받아서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를 대명소노그룹이 인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적대적인 면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올해 들어와서 확실히 태도를 바꿨고 사내에 대명소노그룹 사내에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TAA 항공을 인수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에어프리미어라는 회사에도 비상장 회사인데 여기도 2대 주주로 이름 올리고 있는데 이것까지 인수해서 두 회사를 합병한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매출 1조가 넘는 대형 항공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명소노그룹이 인수하겠다고 나선 이상 이 TAA 항공과 TAA 항공 홀딩스 그다음에 예림당 이 모두가 이제 적대적 M&A에 대해서 지분 경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 TAA 항공의 지분 플러스 50% 플러스 한 주만 더 갖게 된다면 이 경기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지금 대명소노그룹도 그렇고 예림당도 그렇고 경영권을 쉽게 내놓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TAA 항공을 놓고 경영권 분쟁에 들어가면서 지분 경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 TAA 항공 주가가 예전에도 보셨겠지만 이 지분 경쟁이 들어가면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가까운 데서 고려아연 그 지분 경쟁에서도 쉽게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가격대까지 그냥 급등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TA항공 오늘 항공 섹터가 상승하는 건 TA항공의 상승에 따른 좀 왜곡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TA항공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될수록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역시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부분 좀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력망, 전력기기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좀 가장 좀 뜨거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AI 쪽 인프라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제주 불이라고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전력기기와 또 여기에 들어간 전선 다 한국 거 사놨습니다. 베트남에서 산다고 그러지만 거기에 LS그룹이 베트남의 전선 쪽 사업에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 LS그룹이 여기서 또 대규모로 전선을 팔아서 돈을 벌게 되고 우리나라 효성중공업이나 또 HD, 현대, 일렉트로닉 이런 회사들이 이 변압기나 이런 같은 전력기기들을 여기에 미국에 팔아서 또 대규모로 돈을 법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트럼프가 미국 전국에다가 대규모로 돈을 투자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했지만 그 지어봤자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24시간 공급해 주는 건 한국 기업들입니다.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은 신재생에너지, 즉 그 친환경으로 발전해서 만들어낸 전기들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AI 데이터 센터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들이 깔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태양광 패널은 한화 솔루션에서 만드는 겁니다. 즉 우리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런 대규모 5천억 달러가 넘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받아 챙길 그 목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트럼프가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그 고율의 관세를 매기게 되면 결국은 그 손해는 고스란히 미국에게 돌아갑니다. 5천억 달러 예전에 5천억 달러 쓰는 것도 순식간인데요. 이런 한국에서 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들이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은 아마도 차등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그 AI 인프라 투자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의 그 노후한 전력망을 투자하는 것은 작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효성중공업이나 HD, 그 현대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도 이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수요가 너무 빨리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HD, 현대 일렉트로닉은 그러니까 미국에도 공장을 크게 짓고 있고 우리나라 울산에도 공장을 새로 또 짓고 있을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미국이 여기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우리 한국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대표적으로 전력망 관련해서 HD, 현대 일렉트로닉이나 재룡전기, KBI, 메탈 같은 중소기업까지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에너지 원의 형성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변압기라든가 전선,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입니다.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다음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HBM도 꾸준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역시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AI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엔비디아가 세계 1위인데요. 그 엔비디아 그 젠스랑 CEO가 항상 이런 전시회나 이런 데 오면 갖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AI 반도체를 들고 나오는데 그 핵심적인 AI 반도체 가운데 있는 CPU는 걔들이 만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주변에 깔려있는 메모리 반도체인 HBM은 다 SK 하이닉스에서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미국 마이크론도 납품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고 오히려 HBM 그 AI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HBM 공급이 딸려서 지금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엔비디아는 삼성전자가 통과할 수 있을 거다. 삼성전자 잘할 수 있을 거다. 설계를 변경해라.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생산에 뛰어들면 SK 하이닉스의 생산량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HBM 공급 부족이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계속 삼성전자에게 그러니까 이 양산을 빨리 성공시켜라 하고 푸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HBM 반도체 쪽에서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한국의 반도체들이 들어가고 이 반도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같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그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로 제주를 미국이 부린다면 거기서 돈 버는 건 한국 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투자자들은 이런 한국 기업들을 찾아서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기업들입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에 대한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하이닉스가 어쨌든가 오늘 주가는 세론 현상으로 주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적 잘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염두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HD 현대일렉트릭인데요. 네. 이 회사는 작년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보시면 이거 좀 비싸 보이는데 하실 겁니다. 네, 그쵸.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이 HD 현대일렉트릭은 내부적으로 경영자들이 자기네 시장들을 보면서 투자를 결정하는데 요번에 실적을 발표하면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울산 공장과 미국 엘라바마 공장을 대규모로 그 증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만 한 4천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4천억을 투자하면 여기서 생산되는 그 양은 그 몇 배 그래서 매출액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을 짓는 겁니다. 이 말뜻은 지금 현재 미국이 AI 인프라 쪽에 투자하겠다는 5천억 달러가 이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계속 투자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에서도 투자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중국에 대해서 AI 쪽에서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고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24시간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HD 현대일렉트릭의 전력 기기들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HD 현대일렉트릭이 이 앞으로 미국 쪽이 그 투자하는 이 AI 인프라 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내에서 HD 일렉트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가가 오는 것만큼 앞으로 갈 길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HD 일렉트릭이 앞으로 성장할 회사이고 그 성장의 과실을 우리 주주들이, 우리 투자자들이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이런 성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따라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기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쇼테이지라는 그런 부분에서 전력기기 가격도 오르고 있고 또 이런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이 전선주 이런 그 전력기기 전반에 걸쳐서 지금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요번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의 울산과 엘라바마 공장의 1차 투자는 끝냈고 요번에 새로 2차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또 청주에 있는 배전기기 공장도 새로 건설을 하고 있고 이러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건 앞으로 돈을 벌 자신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40만 원 정도 보시고요. 요번에 가격 조정이 있다면 이게 충분히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60만 원 정도 보시지만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기별로 실적이 증가하는 걸 보시면 향후 이런 목표가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를 올리는 이유는 그 회사가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크를 언제 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이 성장을 믿고 여기에 이 경영진들이 자기들이 4천억을 넘게 투자하겠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함께 투자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일단 40만 원에 매수를 하시는데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약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개별 종목인 HD 일렉트릭의 이 어떠한 잘못이나 어떤 그 부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리스크 자체가 강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39만 원을 깨고 나갈 때는 일단 손절을 하시고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사기 위한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요. HD 현대일렉트릭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목표가 제시해드렸지만 실적에 따라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월 21일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게이트 부상을 발표했습니다. Together, these world-leading technology giants are announcing the formation of Stargate. So put that name down in your books, because I think you're going to hear a lot about it in the future. A new American company that will invest $500 billion at least in AI infra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and very quickly, moving very rapidly, creating over 100,000 American jobs almost immediately. 이 자리에는 오픈AI의 최고 경영자 샘 알트먼, 오라클 회장 레리 앨리슨,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스타게이트라는 합작사를 설립해서 미국 내 AI 인프라 및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4년간 총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20조 원 정도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큰 AI 투자 인프라 프로젝트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명령을 통해 AI 프로젝트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취임 첫날 바이든 정부 시절 발효된 AI 행정명령을 폐기했고요. 차세대 AI를 구동할 물리적, 가상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도 포함해서 말이죠. I think this will be the most important project of this era, and as Masa said, for AGI to get built here, to create hundreds of thousands of jobs, to create a new industry centered here. We wouldn't be able to do this without you, Mr. President, and I'm thrilled that we get to. I think it'll be an exciting project. I think we'll be able to do all of the wonderful things that these guys talked about. But the fact that we get to do this in the United States is, I think, wonderful. So thank you very much.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경제 상식으로 AI 인프라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AI 인프라는 인공지능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 기반 기술인데요. AI의 개발, 구현 및 최적화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것, 즉 데이터 저장소, 고성능 컴퓨팅 장치, 네트워크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먼저 AI 슈퍼컴퓨터 개발과 데이터 센터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의 막대한 데이터 처리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특화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업계에선 AI 고도화를 통해 미국의 기술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먼 CEO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 일반지능을 상용화하고 더 나아가 초지능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타게이트의 첫 투자처는 텍사스주 에빌린시의 데이터 센터 증축이고요. 앞으로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면서 좋은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AI의 발전 단계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잊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오늘 너무나 많은 한 주인데 오늘은 또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기업들 탐방하기 전에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좀 먼저 체크를 하면서 여기에 숨겨진 의미, 담긴 의미를 좀 해석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L 스토리의 박창규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또 공교롭게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날 나오셨어요. 지난번에 저희 삼성전자 실적 때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그때 삼성전자, 오늘은 SK 하이닉스. 실적 요정이시네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좀 울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때도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뭐 실적을 뭐 많은 분들이 다 체크하셨겠지만, 네. SK 하이닉스 실적이 대단합니다. 예, 저도 숫자 보고 어쨌든 뭐 예상치 정도로 나오긴 했는데 예상치로만 나와도 대단하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이 삼성전자를 분기 단으로 넘어서는 모습이 완벽하게 처음으로 나왔고요. 넘었습니다. 예. 완벽하게 넘어섰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작년 4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실적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실적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FM가이드에서 SK하이닉스 실적 추정치는 8조 100억 원이었죠. 그쵸.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 발표한 발표치를 놓고 보면 8조 800억이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은 추정치에 부합하는 인라인에 해당이 되는 실적이 발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8조 중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디램 쪽에서 7조 6천억, 7조 4천억, 그리고 낸드 쪽에서 한 6천억 정도 벌어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디램 쪽이 대략 한 7조 4천억 정도 벌어들였는데 네. 그 안에서 이제 ASP가 통상적으로 레거시 디램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 이상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블렌디드 믹스드 ASP가 지금 현재 10% 이상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HBM이 많이 팔렸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죠. 전체 이번에 매출단에서 놓고 보면 대략 한 19조 7천억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디램 매출이 14조 4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대략 한 40%까지 HBM 비중이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디램의 전체적인 판가 자체를 끌어올리는 게 이번에 실적 개선의 1등 공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은 뭐 거의 디램의 거의 절반, 올해는 뭐 절반을 넘기지 않을까요? 올해 절반, 디램에서 절반 이상을 HBM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DDR4, LPDDR4 이제 이쪽보다 HBM 쪽이랑 DDR5 쪽에 더 집중을 하겠다. 이제 아예 이 시선을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HBM이 이제는 D램에서 절반 이상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실적이 이렇게 뭐 작년에도 너무 좋았는데 네. 이게 또 이제 SK하이닉스가 트럼프의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뭐 많이 또 이슈 들으셨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기에 파트너로 엔비디아도 들어가게 되고 어쨌든 AI 생태계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투자를 하겠다는 건 HBM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거고 AI 데이터 센터에 주로 사용이 되는 디램은 HBM이잖아요. 그렇죠. HBM에 지금 현재 엔비디아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SK하이닉스니까 당연히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작년 SK하이닉스가 지금 그 D램 쪽에서, HBM 쪽에서 거둬들인 매출은 대략 5조 4천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올해는 이게 35조 원까지 지금 대략 한 6배 정도 이렇게 네. 큰 폭으로 커질 수 있다고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추가적인 수요처가 미국에서 큰 폭으로 또 열렸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한 것들은 상당히 SK하이닉스와 그 밑에 단에 있는 한미반도체 등 여타 이런 장비 업체들, 소재 업체들 전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SK하이닉스. 자, 이렇게 오늘 실적도 잘 소화했고 네. 트럼프의 스타게이트 수혜도 엮였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쨌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요. 조정이 조금 나온단 말입니다. 네. 이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 그러면 SK하이닉스를 내가 이 기회에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까? 언제 어느 정도의 눈높이의 가격에서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 시점에서 오늘 좀 세런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수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최근 SK하이닉스 롱, 삼성전자 숏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었고 네네. 이에 따른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양사 간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보면 SK하이닉스가 올해 장보가 기준 대략 1.5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경쟁사인 미국의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대략 한 2.4배 이상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HBM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을 때 지금 90%까지 약간 소폭 내려오긴 했지만 그때 지금 PBR이 2.5배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1.5배라고 하면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좀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엔비디아에 지금 아직까지 콜 통과를 못했고 최선단 공정도 지금 현재 설계를 다시 한다는 얘기가 나타나면서 최근에 0.9배까지 내려왔는데 그러한 것들을 격차를 감안해놓고 본다면 물론 싸게 살 수 있는 삼성전자도 있고 그리고 기술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SK하이닉스 이런 부분 둘 다 살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SK하이닉스 1.5배 언더에서 지금까지 빠질 때는 조금
조금씩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SK하이닉스가 이슈들을 다 소화해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 찬스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희가 해볼 수가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SK하이닉스는 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박찬윤 대표님이 또 독립 리서치를 운영하시잖아요. 좋은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또 좋은 기업들 직접 탐방도 가시고 네. 대표들도 만나서 방향성도 얘기해 보시고 하는데 오늘 그 뭐 첫 번째 순서로 어떤 기업을 탐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첫 번째 순서다 보니까 좀 네. 신경을 많이 썼고요. 예. 그리고 직접 제가 지난주에 또 관련 탐방을 진행을 하면서 지난주에 그쪽- 다녀오셨어요? 네, 지난주에 네. 다녀왔어요. 대표님과 그리고 그 IL 모빌리티 자회사 또 대표님 이런 부분을 같이 직접 이제 미팅을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기업은?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IL 사이언스입니다. IL 사이언스요? 네. 자, IL 사이언스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떤 기업입니까? 사실 IL 사이언스 하면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네.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는 LED 조명 만든 업체다. LED 조명을 만들어가지고 실내외 이런 건설, 건축 그리고 뭐 이런 터널 등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이런 조명 업체에서 최근에는 전장 업체, 자동차 조명 업체로 확실하게 변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큰 특징이 실리콘 렌즈를 만드는 기업이다. 이게 세계 최초로 그리고 세계 유일하게 양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이런 실리콘 렌즈를 기반으로 최근 전장, 자동차 향으로 헤드램프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성과를 얻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쪽에 투자를 되게 많이 했고 네네. 그리고 그에 따른 지금 인수합병을 통해서 덩치를 키웠는데요. 이게 올해 본격적으로 수직 계열화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IL 사이언스라는 기업을 오늘 탐방하고 다녀오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근데 얼마 전에 좀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IL 사이언스가 북미 완성차 업체의 LED 헤드램프 말씀해주신 실리콘 이 실리콘 렌즈. 관련된 렌즈를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북미 자동차 업체라고 하면 저희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상하는 그 기업인지도 궁금하고 네. 이 소식도 이야기를 나눠보셨나요?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북미 최대의 이런 전기차 업체, 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T사 이 부분 맞고요. 그쪽에 우리가 트렁크 쪽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테일램프 쪽에 면 발광으로 이제 렌즈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헤드램프 부품을 직접 공급하고 있다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리포트 제목에도 이런 북미 최대의 전기차 업체를 거론을 하면서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 숨겨져 있는 수혜주다라고 이런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려본 거죠.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굉장히 IL 사이언스에게는 호재잖아요. 네. 그 T사 뭐 다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네. 요즘에는 뭐 워낙 최고의 핫한 주식이니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뭐 물론 전기차 외적으로 일론 머스크 때문에도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전기차 기본업 자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뭐 이런 수혜도 있는데 이 실리콘 렌즈라는 게 사실 저도 뭐 그냥 렌즈면 유리로 만든 렌즈 이런 거 플라스틱 렌즈는 알지만 실리콘 렌즈라는 것도 약간 저는 신선했어요. 이게 어떤 제품인가요? 이게 지금 실리콘 렌즈가 IR 사이언스가 수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세계 최초로 이제 양산하고 그리고 세계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실리콘 렌즈가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존의 렌즈를 커버를 생각을 하시면 네.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들어가는 그쵸?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플라스틱은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장 즉 자동차 환경 같이 고열 환경에서 오랜 기간 내구성이 유지하는 부분에서 적합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에는 좀 깨질 수 있는 잘 이런 깨지죠. 우려감이 네. 있죠. 근데 이러한 부분을 모두 보완한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회사를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키우는 게 IR 사이언스 본업단이 하고 있는 쪽이 앞에서 조명 말씀드렸잖아요. LED 쪽 하고 있었던 조명 쪽인데 실리콘 렌즈를 이렇게 양산을 하는 쪽이고 최근에 인수한 IR 셀리온 그리고 IR 모빌리티 뭐 이러한 부분을 통해 지금 전장 수직 계열화를 구축을 한 거죠. 즉 IR 셀리온이 이런 그 시스템 LED 쪽에 지금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쪽에 대한 PCB를 제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반도체 설계 제조부터 IR 사이언스를 통해 실리콘 렌즈를 만들고 이걸 이제 IR 모빌리티를 통해 이런 헤드 램프까지 같이 제작을 하는 거죠. 디스플레이.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차 업체에 직접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되게 고객사들이 좋아요. 그런가요? 원래 지금 하고 있었던 쪽이 2020년 이후에 현대모비스 쪽에 우리가 LG 이노텍을 통해서 부품을 납품을 하고 현대차 있는데 그룹이랑? 그렇죠. 기존의 EV6나 GV80 이런 쿠페 쪽 이런 쪽에 지금 그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IL 셀리온이 고객사가 폭스바겐, 테슬라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간 부분이고 그리고 IL 모빌리티 쪽에서 지금 고객사가 들어와 있던 부분은 네. SL과 컨티넨탈 예. 이런 쪽인데 특히 컨티넨탈이 올해 이쪽에서만 매출 30% 이상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는 그 타이어 컨티넨탈 그 회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글로벌 전장업체, 그러니까요. 부품업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수년간의 이제 연구 개발 투자와 M&A를 통해서 이런 수직 계열화 구축에 그동안에 이제 집중을 했다면 이런 부분이 작년 말에 성공을 하고 나서 완성을 하고 나서 올해부터는 이제 이런 부품 매출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익화 이런 부분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IL 그룹이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계속 이 조사를 해보니까 IL 그룹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자동차 관련 부품들을 수직 계열화해서 만들 수 있는 이 M&A를 열심히 추진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 IL 그룹 자체를 한번 관련된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놀랐었던 게 네. 그쪽 대표님이 사실 85년생이시더라고요. 아, 저보다 어리네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실제 대학 다닐 때 창업을 해가지고 2008년 창업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해온 상황이었고 네네. 상장 이후에 공격적으로 이제 M&A를 통해서 이런 그 영역 자체를 꾸준히 확대를 하고 네.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기업들은 아이트로닉스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지나가게 되면 단차로 다차로 하이패스라고 해서 네.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렇게 딱 지나가는 그쵸. 그쪽 설비 있잖아요. 그쪽을 제조를 하는 기업이고 하이패스 단말기를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캐시카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수했던 기업들은 다 이제 자동차 전장에 관한 기업들입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IL 모빌리티는 기존의 우수 AMS 자회사로 우수 AMI였어요. 우수 그 사명. AMI.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IL 모빌리티로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 자동차용 이런 헤드램프를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디스플레이 쪽 이런 부분에 특히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장 이런 라인업 자체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IL 최근에 셀리온 쪽 그 부분에 인수를 했습니다. IL 셀리온? 맞습니다. 이게 시스템 LSI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광학용 PCB 쪽에 지금 특허를 가지고 이런 설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앞에서 아이트로닉스 같은 이런 우리가 VTX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연관되어 있는 네. 기술 기반을 지금 2021년부터 꾸준히 축적을 하고 있었다면 작년에 IL 모빌리티와 IL 셀린 인수를 통해 가지고 자동차의 이런 수직 계열화 자체를 완성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올해 지금 납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매출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IL 그룹 내에 이렇게 M&A를 통해서 PCB 기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실리콘 렌즈도 만들어서 그걸 이제 헤드램프화 해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이걸 뭐 현대차라든지 뭐 말씀해 주신 테슬라 쪽에도 이번에 뭐 주니퍼 관련해 가지고도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테슬라 쪽으로는 언제 본격적으로 공급하는지는 계획이 나왔나요? 뭐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어느 정도 이제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모델 Y가 출시된 게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뭐 지난주, 뭐 지지난주 뭐 이런데 주니퍼의 그렇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기존의 모델 Y는 2020년도에 처음 출시가 되었고 첫 부분 변경 모델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가 처음 출시가 된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쪽에 이제 신규로 채택이 되어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 시점 매출화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좀 있으면 잡히겠네요. 실적이나 이런 걸로도 그렇죠. 잡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그러게요. 가셔야 올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잡히겠네요. 이번에 테슬라 이 주니퍼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 헤드램프나 이 조명 구간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맞아요. 더 그쵸. 길어졌고. 길어졌고 네. 이렇게 평형으로 더 길어졌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IL 사이언스와도 뭔가 협력을 하고 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현대차와의
협업도 현대차와도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조금씩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실적으로 넘어가 보면 실적을 제가 보니까 뭐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2023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실적이 조금 미스가 났더라고요. 맞아요. 매출도 좀 줄고 손실로 전환하고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을 했던데 이때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때 그동안에 M&A를 통해서 이제 자동차 수직 계열화에 힘썼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빅베스가 있었습니다. 아, 빅베스가 있으면서 밸류체인 구축 과정에서 이런 부실 자산 이런 부분을 큰 폭으로 좀 정리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조명 사업부에서도 이제 건설 경기가 그때 위축이 되면서 그때 있었던 그 82억 규모 미회수 채권 이 부분을 지금 전액 상각 처리하는 등 전반적으로 빅베스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작년에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눈에 네, 보이고 바로 있잖아요. 턴어라운드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성과를 맺었고 올해는 이제 실적 자체가 추가적으로 더 업사이드가 더 열리는 구간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2023년에 한번 쫙 정리를 한 거군요. 한번 다시 체질 개선을 하고 24년에 어쨌든 다시 턴어라운드 하면서 작년에는 아마 흑자 전환으로 결국에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적 추이도 끝까지 봐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지금 뭐 헤드램프나 이 실리콘 렌즈 쪽에서는 잘 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또 앞으로의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실리콘 렌즈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제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이런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피부 미용 쪽 이쪽에 예. 지금 진출을 할 수 있는 포부를 좀 밝혔다는 피부 미용 기기? 그렇죠. 이런데요? 피부 미용 기기 쪽. 왜냐하면 이미 그 M&A를 통해서 상장 이후에 어에즈라고 이런 두피 케어 관리하는 이런 업체를 또 인수를 하기도 했거든요. 예. 이런 쪽과도 지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라메디텍 과 지금 실리콘 렌즈 기술을 이용한 레이저 기반의 이런 헬스케어 기기 개발 업무에 지금 본격적으로 협약을 맺은 라메디텍.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최근 이제 뭐 글로벌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애터미 쪽에 홈케어, 두피 케어기 이 부분을 공급을 하면서 좀 레이저 의료기기 쪽 실리콘 렌즈를 이용한 이 부분과 지금 현재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피부 미용 기기에 이렇게 레이저를 쏘는 그 렌즈를 이제 그 기기에 장착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 거 저희가 써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얼굴에 이렇게 한다거나 머리에 쓴다거나 하면은 그렇죠. 불빛이 쫙 나오면서 왜냐하면 광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피부 그쵸. 케어도 해주고 두피도 케어해주는 건데 실리콘 렌즈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가 신기술 인증을 무려 2차례나 받았어요. 이게 특징적인 포인트인데 기존에 이제 실리콘 렌즈 특허받은 이제 디스펜싱 공법을 이용한 실리콘 렌즈를 통해서 UV 렌즈를 실리콘 렌즈를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첫 번째 받았고 한국과 이스라엘과 이제 국제적인 협약을 진행하는 국제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UV 경화 기술을 통해서 실리콘 렌즈에 대해서 좀 강화할 수 있는 기술 이 부분을 2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자동차 전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피부 미용 에스테틱까지도 같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실리콘 렌즈라고 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어쨌든 우리 몸에 닿는 기기를 또 만드는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네. 쪽은 우리 몸에 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전성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뭐 깨진다거나 이런 위험성에서도 좀 덜 할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리고 또 저는 재밌었던 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도 뭔가 사업을 한다고요? 네, 저도 이게 되게 의아했거든요. 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직접 찾아뵙고 네. 또 이런 그 인터뷰도 같이 진행을 하고 했었는데 실제 저도 탐방 과정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의아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 궁금증은 좀 의문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가천대 총동문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후원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그쪽에서 지금 산학 그 연구단에서 지금 먼저 협력단에서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기술이에요. 네. 구체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리튬, 은근막 연속에서 이제 증착을 할 수 있는 양산 장비 이 부분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인데 실제 가천대와 기술 이전 이런 부분은 네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고 양극의 고용량화 그리고 계면 제어 기술 확보를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쪽에 이런 시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게 향후에 뭐 우주형 전고체 배터리로 사용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 지금 밑에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네. 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제 채널 텔레그램 채널이나
FM 가이드, YG 리포트에도 같이 올려드렸으니까 그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특허 이런 부분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이스라엘 뭐 이런 협력 이런 것들도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에디오닉스와 지금 3D 리튬 음극 시트 공동 개발로 성능 개선하는 부분도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찬현 대표가 또 직접 작성하신 리포트를 보실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그걸 저희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가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저도 차트를 좀 보니까 일단은 뭐 한 2,000원, 2,500원 정도는 바닥을 유지해 주는 것 같은데 뭐 가격이 아직 그렇게 높게 올라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전환사채가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신경 써야 되지라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환사채거나 오버행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네네. 확실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리스크 요인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환사채가 지금 5회차하고 6회차 지금 전환사채가 남아 있고요. 네네. 전체 발행 물량은 한 264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264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주식수에 전환하게 되면 한 34%에 달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높은 비중을 좀 그러니까요. 차지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을 통한 정면 돌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최근에 말씀하셨다시피 주가는 어느 정도 옆으로 기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바닥은 잡아주고 있고 실적은 개선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본격적인 전장업체로서 재평가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전환사채는 주가 상승과 함께 실제 이런 것들이 오버행으로서 이렇게 좀 일부 들어올 수 있는 우려는 있지만 추가적인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좀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환사채까지 저희가 좀 한번 짚어드렸어요. IL 사이언스라는 기업을 지난주에 탐방하시고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뭐 좋은 모멘텀이나 뭐 최근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사업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이제 실적으로 돌파를 해 숫자로 보여줘야 됩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GL스토리 박찬현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기업 소개해 주셔서 재밌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외되는 한국 증시, 경영권 분쟁, 정치 테마만이 살아남다. 자, 설날 연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그 설날 연휴 때 편하게 놀려면은 좀 국장이 좀 화끈하게 오르고 끝나야 그쵸 쉬더라도 아쉽지 않은데 오늘 또 못 따라가네. 정말 아쉽네요. 뭐 이런 게 하루 이틀은 아니라서 이제 막 국장에 대한 큰 기대는 사실 없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은 주식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신선함이나 투자에 대한 그런 환상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동요가 있는데 사실 국장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게 뒤통수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러려니 하지만 그러려니 하다가도 이런 설날 연휴를 앞두고는 그나마 좀 그래도 1월 효과로 좀 올랐으면 좋겠지만 지금 뭐 국장 뒤에 보겠지만 다 깎아먹고 지금 마이너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고 지금 그러면 또 디커플링이라는 건데 지금 다우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제 그 뭐 또 축포를 쏘아 올리듯이 올랐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지만 미국은 4년 중임제니까 그 4년밖에 안 남았지만 4년밖에 안 남았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가 더욱더 드라이브를 빨리 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재선을 못 하니까요. 뭐 한간에는 뭐 트럼프가 또 무슨 막 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어떻게 뭐 장기집권 꿈꾼다 뭐 그런 음모론도 있던데 그런 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인데. 어쨌든 그래서 4년밖에 안 남았다는 게 오히려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걸 수밖에 없다.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4년 안에 업적을 남겨야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나중에 뭐 배런이 뭐 나올지 모르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막내 아들이 딱 눈빛이 지금 나오게 생겼다. 나중에 훗날에. 뭐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고 갭이 트럼프랑 막내 아들의 그 나이 차가 지금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직 성장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약간 뭐 그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새로운 미국, 강한 미국 그런데 베팅을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거든요. 참 우리나라 아쉽습니다. 자, 지금 이게 다우 S&P 500 이렇게 짝꿍하고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짝꿍이 있잖아요. 어제는 확실하게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짝꿍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다우 S&P 500에 비해 거의 뭐 한 3, 4배 상승률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다우도 뭐 나쁘진 않은데요. 45,000에 근접하는 흐름이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급반등이 일어나면서 다시 작년 12월 달에 급작스럽게 부진했던 그 주가를 거의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한 3분의 2 정도 회복했나요? 지금 다시 고점 돌파를 지금 1월 달에 도전할 것 같은데요. 지금 1월 달이 남았으니까요. 뒤로 가겠습니다. 저거를 완전 되돌려치기를 한다면은 지금 자, 나스닥은 지금 2만 회복했습니다. 2만 9.34를 딱 찍었거든요. 자, 기분이 좋죠. 이게 19,999 이게 끝나면 약간 찝찝하잖아요. 뭐 안 닦은 것처럼. 근데 2만 9.34로 딱 턱걸이를 하고 딱 끝나니까 기분이 일단 좋잖아요. 기분이가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12월 달에 이거는 3분의 2보다 더 회복했죠. 딱 그 대략 그렇죠. 이거 뭐 정확히 수치로 재기는 제 손으로 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 거의 뭐 3분의 2 이상 그 목 이상까지 가지 않나요? 그죠? 목 이상까지 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S&P 500도 보겠습니다. S&P 500은 S&P 500은 야, 신고가를 가버렸어요.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갔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지금 여기서 갭이 여기서 3개가 동반이 됐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상승갭이 1 상승갭이 있고요. 2 상승갭. 여기 3 상승갭이 3개가 동반되면서 와, 이거는 진짜 이런 식으로 정말 되돌려치는 것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되돌려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내려가는 각도보다 이 올라가는 각도가 훨씬 가파르죠. 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121선에 닿을 뻔 하다가 여기서 바로 그냥 로켓볼을 쏘아 올려버리면서 단번에 6,100까지 찍어버렸습니다. 대단한 기염을 토했어요. S&P 500이 지금. 어제 상승률은 나스닥 필반이 더 강했지만 이 최종 퍼포먼스, 지금 현재까지 역사상 최고 지수, 이건 S&P 500이 먼저 찍었습니다.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미국은 역사상 최고의 지수에 지금 올랐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완전 부활했어요. 지금. 그렇죠? 그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지수 중에 가장 답답했는데 와, 이거는 이렇게 갈 수가 있나요? 이거 지금 이거 무슨 테마주 같죠? 이게 테마주가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와, 여기서 그냥 정말 이건 로켓포네요. 진짜로.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X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고점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것도. 와, 5,500까지. 정말 대단한 시세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이게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자, 지금 독일 닥스도 마찬가지죠. 뭐 앨런 머스크가 무슨 나치식 경례를 하니 독일 극우의 그 이번 정권 잡는 걸 바라니 이러는데 어쨌든 증시는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갭상승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지금 독일 닥스는 21,300을 찍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일단 지금 이격 조정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지만 일단 정말 시원하게 한번 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정말 차트들이 시원시원하네요. 자, 지금 신흥국이 별 볼일이 없어요. 신흥국이. 그렇죠. 신흥국이 좀 힘들어요. 브라질이 되돌려 세웠지만 갈 길이 멀어요. 지금 딱 봐도 답답하죠. 첩첩산중이에요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좋지가 인도도 지금 헤매고 있고 인도는 지금 한참 걸려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흥국이 후발로 따라가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죠. 자, 상해 종합 이거는 솔직히 G2G2하지만 주식시장의 선진화
정도로 봤을 때는 상해 심천은 아직 한참 멀었죠. 이건 일단은 12%까지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점심시간까지 있어요. 물론 이게 일본 증시도 점심시간이 있어서 그거는 어떤 그 뭐 점심시간을 피하기 위한 정말 점심 먹게 하거나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일본 증시 점심시간 있는 거 빼고 일본 니케이 증시에 비해서도 상해 심천은 훨씬 더 아직 선진화가 안 이루어진 되게 불투명하잖아요. 그 사건들이 많이 재무제표 조작도 많이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아직 상해 심천은 중국이 G2라고 부르지만 상해 심천도 사실 지수로는 신흥국 지수로 봐야죠. 개발도상국 신흥국 지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선진국 증시에 대비해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심천도 뭐 거의 비슷하고요. 21선 위에 있는 거 좀 난 것 같은데. 자, 이제 대만 니케이로 갑시다. 대만 니케이도 지금 유사해요. 지금 다 이러거든요, 지금. 자, 아까 전에 이 모습이 길이는 더 짧지만 이 모습 자체는 비슷하죠. 지금 다우, S&P 500, 나스닥, 뭐 독일 닥스에서 보면 그 로켓포 쏘아 올리는 모습이 지금 니케이에서도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케이도 후발로 한 번만 더 가면 그 4만을 돌파하면서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후발이기 때문에 한 발 늦죠. 나스닥은 2만을 돌파했는데 얘는 지금 마디 지수 때 딱 그 근처에서 찝찝하게 끝나는 게 이거잖아요. 39,686.02. 그렇죠? 그 넥라인을 못 넘는 거예요. 선도 증시는 먼저 2만을 살짝 나스닥이 넘으니까 얘는 이제 후발이니까 4만 이하에서 딱 끝난 거예요. 자, 대만도 보겠습니다. 대만도 일단 밑에서 쏘아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다 똑같죠? 가파르게 쏘아 올리고 있어요. 대만이나 니케이는 신흥국이 아니라 선진국 증시로 봐야죠. 그러니까 국가가 신흥국이냐 선진국이냐가 아니라 증시의 역사라든가 증시의 선진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급등을 시켜가지고 일단 고점 도전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아쉽죠. 우리나라 아쉽죠. 딱 느껴지죠. 각도가 그렇죠. 각도가 이런 로켓포 쏘아올리는 각도가 아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강했으면 이미 여기서 이 주저앉을 게 아니라 이 각도 있죠. 이 각도를 살려서 그대로 뻗어가지고 여기를 이미 돌파했었으면은 정말 강한데 여기서 쉬어버리는 지금 상황. 121선에 막혀 있어요 지금. 답답하죠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까 독일 닥스나라던가 뭐 나스닥이라던가 니케이 대만같이 갈라고 했었으면은 이미 로켓포를 쏘아서 여기에 찢어버렸어야 되는데 이게 아쉬운 거죠. 121선에 다 걸렸잖아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또 한번 걸려가지고 또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이제 반등권에 들어서 버렸어 또. 코스피 코스닥이 좀 갈라고 하니까 또 원달러 환율이 반등권에 들어서 버렸습니다 이게. 하여튼 네 뒤로 가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순간에 뭔가 발을 자꾸 걸어가지고 자 WTI는 이제 주저앉고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환율은 반등권에 이러던데 유가는 좀 안정이 되긴 했어요. 자 여기서 또 결정적인 순간에 안 도와주는 거죠. 외국인이 갑작스럽게 또 매도를 쳐버리니. 그렇죠? 지금 벌써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자, 지금 절반이 12시가 안 지났는데 3천억 원이 넘었으면은 이 속도대로 가면 일단 6천억 원 넘어요, 지금. 그렇죠? 장마감 되면 일단 6천억 원은 기본으로 팔고 끝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1,0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안 도와주네요. 그렇죠? 이미 어제 산 거 다 팔았어요. 그렇죠? 이미 어제 산 거 다 팔았고요. 이렇게 되면은 2025년 들어서도 통틀어도 지금 오늘이 지나면 아마 순매도로 지금 전환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1월 2일부터 합계를 대충 내보면은 그렇죠. 오늘로서는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외국인이 안 도와주네요. 중요한 부분에서. 자,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앨런 머스크가 신나게 뛰어놀고 막 성적이 꽂는 세리머니 하고 했는데 일단 테슬라가 제일 많이 빠졌고요. 자, 그다음 버크샤이어에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니까. 자, 여기 주목할 건 19의 오라클 6.75 이거죠. 뒤에 나옵니다. 스타게이트의 중심주로 지금 떠올랐기 때문에.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일본은 니케이 지금 좋죠. 자, 도요타가 마이너스 1.30인데 아까 일본 니케이 지수가 밑에서 쑥 쏘아 올리고 있잖아요. 1위, 시가총액 1위, 요 ETF는 빼고 1위인 도요타 자동차는 조금 부진한데 여기 밑에 10위권 안에 다른 종목들이 엄청난 기세로 올려 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좋은 거예요. 특히 소프트뱅크 그룹 이거 주목할 만하죠 지금 이거.
자, 지금 소프트뱅크 그룹, 아까 오라클 다 연결되어 있죠. 어제 트럼프랑 샘 알트먼이랑 셋이 이거 이 스타게이트의 이 저기 가장 핵심 종목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4년 동안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17조 원을 저기 쏟아붓는데요. 그렇죠? 정말 아부는 잘하는데 그게 아부라고 할 수 없죠. 아니 CEO가 자기 뭐 비전 펀드니 회사니 잘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수그리더라도 자기 주주들한테 환원해주고 자기 임직원들한테 잘 먹고 잘 사게 해주는 게 정말 최고의 CEO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 대단한 시대고. 자, 이 미국 특징입니다. 오라클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오라클의 어제 이제 3명 오라클 CEO랑 그 손 마사요시, 그다음에 샘 알트먼 CEO 3명을 데려다가 한마디씩 말을 시켰죠. 트럼프가 스타게이트라는 걸 출범시켜가지고 4년 동안 손정희 마사요시 회장만 5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그리고 또 트럼프가 정말 지독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손 마사요시 이거 왜 그러냐면 자꾸 손정희라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또 있더라고요. 이것도 태클을 거는 사람들 있어요. 일본인인데 왜 그러냐고. 손 마사요시를 할게요. 그러면 손 마사요시 이분이 이제 4년간 5천억을 투자한다고 했더니 트럼프가 그 예전에 작년에 얘기했던 그 1,000억 달러 그건 딴 거라고 또 얘기했어요. 정말 지독하죠. 트럼프는 역시 뭐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5천억 달러의 손 마사요시는 그 1,000억 달러를 그때 말했고 2배로 하라고 해서 2천억 달러로 했는데 내가 특별히 이제 4년간 5천억 달러 들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2천억 달러는 다른 거고 이건 이거고 그러니까 이건 이거대로 5천억 원이고 그거는 그거대로 2천억 달러는 따로다. 그럼 7천억 달러를 지금 투자하라는 얘기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를 뽑아먹으려고 하는지. 자, 그리고 이제 요 오라클 회장도 나와서 말했고 트럼프가 뭐 그 의미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오라클 회장 당신이 정말 특이하다. 굳이 이런 일 할 필요 없는데 여기 와 있지 않느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이게 뭐 부자인데 뭐 이룰 거 다 이뤘는데 굳이 뭐 이런 거에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왜냐면 이게 백신 개발하는데 저기 되어 있거든요. 저기 각각 개개인에 맞는 백신을 빠르게 인공지능으로 개발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스타게이트의 어떤 이 목표가. 그래서 뭐 저 오라클 회장 보고 그러더라고요. 트럼프가. 당신이 굳이 여기 와가지고 이런 일까지 할 필요 없는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 이룰 걸 다 이뤘는데도 뭐 우리한테 와서 뭐 고맙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어제 말했듯이 이제 ERP 시스템, 뭐 SCM, CRM 이런 것들 하는 회사인데 지금 오라클이 굉장히 중심에 섰어요. 그리고 여기 협력회사에 ARM도 들어왔잖아요. 바로 소프트뱅크 그룹의 비전 펀드에서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한 소프트뱅크 그룹 시가총액보다 많은 게 ARM이잖아요. 그 영국 ARM. 팹리스의 팹리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손 마사요시는 완전 지금 핵심 인물이 됐어요. 그 때문에 이제 요 오라클 회장님도 오라클도 지금 갭 상승이 나와서 이만큼 상승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건 뭐 트럼프 관련주 아니면 안 돼요. 자, 기주 모태주. 이거 뭐 그대로입니다. 예. 뉴스가 새로 업데이트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계속 그대로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CATL도 뭐 뉴스가 업데이트 된 건 없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 자, 시가총액 1위 도요타 자동차는 자, 보세요. 21선을 못 벗기고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니케이 지수는 이것보다 좋잖아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애들이 정말 분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닌텐도도 그렇고 히타치도 그렇고 아까 소프트뱅크 그룹도 정말 강력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 도요타 자동차가 조금 약간 애매모호한 지금 저 주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니케이 증시는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오히려 형님이 아우들의 그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격이고요. 대만은 달라요. 대만은 TSMC 자체가 너무 좋아요, 지금. TSMC 곧 역사상 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 요거 TSMC도 지금 최신 소식이 하나 나왔네요. 지금 강진이 발생됐는데도 주가 안 빠졌어요. 지금 여기 강진이 또 한 번 발생됐거든요. 대만도 좀 지진지대인 것 같아요, 섬이라서. 1월 21일 날 6.4 규모면 꽤 크잖아요. 강진이 발생돼가지고 TSMC 일부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정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뭐 지금 사실 56대 15 막 이 정도거든요. 파운드리 비중이 TSMC 56, 막 삼성전자 15,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2강으로 가는 민망해요. 그 얘기도 사실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비슷한 비중이었다. 그럼 이 소식이 희소식이 돼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는데 지금 전혀 그게 작동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작동이 되는 알고리즘이었으면 6.4 규모의 강진으로 TSMC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했으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으로 그 물량이 반사효과, 낙수효과를 떨어지니까 삼성전자가 오르는 그거라도 있을 텐데 지금 그게 전혀 작동이 안 되죠. 그 작동이 안 된다는 게 이미 그걸 반증하는 겁니다. TSMC랑 파운드리에서 경쟁이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강진 뉴스가 나와봐야 어차피 TSMC 걸 다 기다리고 앉아있으니 강진 뉴스가 전혀 악재가 아니에요.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강진 뉴스도 전혀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했고, 자, 이 일본의 특징주는 오늘 미쓰비시 중공업입니다. 오늘 5.25% 오르는데 아주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원자력 시스템부터 환경 시스템, 공작기계, 뭐 자동차, 에어컨 쫙 있는데 여기에 방위 및 우주, 국방용 항공기, 해군 함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지금 전부 다 앨런 머스크나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랑 다 맞아떨어지죠.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대미국 해군을 다시 재건하겠다. 트럼프가 그걸 말했고, 그 MRO 시장의 낙수 효과 때문에 우리나라 하나오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도 마찬가지죠. 어저께 화성에다 성조기를 꽂겠다. 마치 60년대에 그 케네디가 살아있을 때 달나라의 닐 암스트롱이 그 러시아 가가린을 제치고 먼저 성조기를 꼽았잖아요. 이번엔 화성에다 꽂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항공주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지금 여기 다 걸려 있어요. 방위 및 우주항공도 있고 해군 함정 쪽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잘하면, 그렇죠? 트럼프 및 머스크 관련주로 일본에 얽힐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소프트뱅크 그룹은 완전히 얽혔죠.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많이 부럽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지금 시가총액이 큰 종목 중에 미국 친 트럼프 관련주를 얽힌 게 많아요. 자, 지금 우리나라는 일단 밥솥 관련주가 지금 1등이고요. 그다음에 근데 밥솥 관련주는 아까 말했는데 여기에 저기 좀 왜곡돼 있어요. 왜곡. 캐리라는 종목이 밥솥에 들어가는 인버터를 만들어서 밥솥 관련주로 뽑아 적어 있긴 한데 걔네가 지금 밥솥 인버터를 미래 사업으로 계속 이걸로 돈 벌자고 하고 있지 않고 사업 확장을 시켜가지고 태양광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밥솥이 지금 막 무슨 뭐 이거 오해할 수 있잖아요. 밥솥이 오르면 우리 한류 열풍인가? 드라마를 보고 밥솥을 샀나? 삼양식품 후속으로 뭐 이게 K한류로 오르는 거가? 아닙니다. 그걸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마리아나 대마로 올랐는데 이것도 굳이 이거를 당연히 이 HTS에서 요 증권사가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건 이유가 있겠죠. BL팜텍이라는 회사가 이 대마 오일을 팔아가지고 종자유를,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고 CTC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오성 첨단소재도 마찬가지고 해리스 관련주로도 움직였던 주식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BL팜텍이 어쨌든 간에 대마 종자유를 팔아가지고 마리아나 관련주로 엮인 건 사실인데 그걸로 다 돈을 버는 회사는 또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비슷한 성향이 있는 것끼리 묶어놔서 저렇게 된 거고, 항공 저가 항공 요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항공이 무슨 살아나는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코로나 이전으로 뭐 인천공항 고객수는 뭐 좀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 이전처럼 활발한 지금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왜곡이 된 것이고요. 오늘 대명 소노시즌이나 TA항공그룹 때문에. 자, 마리아나 쪽에서 하나 보죠. BL팜텍 어쨌든 1위를 했으니까 보겠습니다. BL팜텍 하는 일이 많아요. 친환경 사업, 바이오메디칼, 자원 개발, 그리고 뉴 마케팅 채널 해가지고 TV 홈쇼핑 채널에다가 뭐 지금 뭐 엔진을 탑재한 해외 직구 플랫폼까지 갖고 있고요. 전문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로 얽힌 건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B2C로 이걸 팔고 있거든요. 홈쇼핑에서. 대마 종자유를 팔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식품으로 허가가 난 거니까 파는 거죠. 식품 허가가 난 거니까 파는데 문제는 이 주가를 보세요. 주가를. 이게 주가가 계속 여기 저점 깨고 한없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한없이. 자, 한없이 내려가고 있다가 오늘 조금 오르고 있는 오늘 조금 오르고 있는 거라 자, 요런 거는 좀 조심해야죠. 지금 이게 무슨 해리스 관련주 때처럼 트럼프 관련주로 얽힌 것도 아니고 이미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오르는 거는 지금 아까 좀 말했듯이 얽혀 있지만 이런 상황이다. 3분기 실적 보세요. 매출액 62.6% 감소. 영업손실은 그나마 70% 감소했고 당기 손실은 64.1% 감소했는데 감소만 했지 손실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은 좋지 않은 회사라는 거 보시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마리아나 테마가 갔으니까 연관지어서 해볼게요. 미장만 가고 국장은 소외되니 많이 화나.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2.0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죠.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뭐 배터리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전략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옆에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답답한 부분 좀 잘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K배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런 부분은 2차 전지 관련주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보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린 뉴딜을 끝내고요. 네. 전기차 의무화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실제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그 행정명령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를 갖다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 예. 사실 뭐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죠. 예. 그 사람이 사인을 한 행정명령이면은 세상 모든 걸 갖다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법률 체계로 보면 행정명령의 어떤 위상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상위에 뭐가 있죠? 연방 헌법이 있죠. 그다음에 연방 법률이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법원의 결정, 법원의 어떤 견해가 3위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4위에 뭐가 있냐면 행정명령, 행정규칙이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헌법, 주법률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그래서 이게 가령 뭐 미국의 법률을 갖다가 금방 뭐 폐지한다든지 이걸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IRA 및 인프라법에 대해서는 폐지를 얘기한 게 아니라 네. 펀드 지출을 즉시 중지하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한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전기자동차 의무화를 갖다가 철회하는 걸 고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고려하겠다라는 겁니다. 결정 자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전기차 의무화 폐지 및 불공정 보조금에 대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전기차 의무화를 갖다가 시행한 적이 없어요. 워딩 자체가. 예, 이거는 예, 예. 그 트럼프 진영이 선거 공약상으로 하나의 프레임을 건 거지. 누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반 그 소비자들한테 대상으로 해가지고 야, 너 전기차 사. 아니면 제조업체에서 전기차를 갖다가 생산해. 강제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되돌아보면 그렇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전기차 네. 의무화라고 자꾸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배출가스 규제 정책을 시행을 한 거거든요.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27년형 모델부터 해당이 되는 거예요. 27년형 모델부터 32년형 모델까지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갖다가 점점점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갖다가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그 배출가스 기준을 만들려면은 결국은 이제 친환경차나 EV,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를 갖다가 만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꾸 트럼프 진영에서는 그 전기차 의무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대로 시행이 됐으면 27년 정도가 되면, 아니 32년 정도가 되면은 미국의 자동차는 3분의 2가 전기차로 바뀌어야 돼요. 또 하나 사실 이거보다 그 미국보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그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강하게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주가 있죠. 바로 캘리포니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훨씬 엄격한 기준을 갖다가 만들고 있죠. 이거는 캘리포니아는 왜 이렇게 강한 어떤 그 배출가스 규제를 갖다 드라이브 하느냐 하는 거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에 들어와서 좀 잘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 행정명령으로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그 캘리포니아가 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아주 강한 어떤 배기가스 규제 정책을 갖다가 후퇴시킬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사실은. 네.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 배출가스를 갖다 규제하는 것들 전체 그 미국 전체적으로 그 유지하는 것들은 일종의 이제 행정명령, 행정규칙을 통해서 그런 거니까 그 자체가 없어지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어떤 배출가스 규제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으니까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이걸 없애려면 법률화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상원, 하원, 캘리포니아주의 상원을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주지사가 거기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갖다가 억지로 만든다. 왜 억지로 못 만드냐? 이게 벌써 연방정부에서 그 다른 주들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캘리포니아가 추진하고 있는 아주 강한 배출가스 규제에 대해서 다른 주들이 아이오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주들이 거기에 패했어요. 캘리포니아가 이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연방 정부의 법원의 결정이 이미 나 있다는 얘기예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걸 갖다 무력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법원의 결정이 행정명령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없앨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걸 갖다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갖다가 없애버리면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 미국 전체적으로 없애버리면 아무래도 전기차 전환의 어떤 속도 자체는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거기까지고요. 또 하나가 있죠. 그 IRA법의 섹션 7A에 해당하는 건데 IRA 및 인프라법과 관련된 펀드 지출을 즉시 중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런 얘기 얘기했어요. IRA로 인해서 7,500달러 세액공제 해주는 거 다 폐지한다. AMPC의 첨단 제조 세액공제도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됐는데. 그래서 업계에서 혼란이 꽤 컸어요. 있었죠. 이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IRA 및 인프라법은 뭐예요? 법이잖아요. 연방법이란 말입니다. 연방 법률. 그러니까 행정명령으로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그러면은 다시 연방 상원의 동의를 얻고 이게 필수적인 절차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겠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하원 통과도 이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얘기고 특히 또 하나는 뭐냐면은 7,500달러라든지 AMPC는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 여기서 말하는 펀드 지출에 해당이 안 하는 겁니다. 세액공제라는 건 뭐예요? 세금 낼 거에서 깎아주는 거고요. 펀드라는 거는 정부가 보조금을 진짜 정부 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 법에 의해서 정부가 돈을 준 게 뭐가 있냐? 바로 충전소 건설. 그 인프라 건설에는 정부가 직접 정부 돈을 준 거잖아요. 재정을 갖다 지출을 해서. 근데 7,500달러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비자한테 주는 그다음에 AMP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액공제라는 얘기입니다. 세액공제. 정부가 직접 돈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세액공제의 의미가 정확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즉시 중지하라고 한 자금 집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방 자금을 특정 프로젝트에 직접 집행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청정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관련된 자금 지급을 갖다가 중단하는 걸 갖다가 의미하는 거거든요. 거듭 얘기하지만 IRA라든지 아니면 인프라법을 갖다가 폐지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연방 하원, 상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 이 점을 갖다가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정명령 두 건은 사실 지금까지 쭉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때부터 쭉 해오던 얘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 상황을 갖다가 바꿀 만한 어떤 확 뒤집을 만한 그런 어떤 기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 갖다가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정말 평론가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조세 정책을 바꾸려고 하면 행정 그 명령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로 가서 법안을 바꿔야 되는 그렇죠. 이슈이기 때문에 예. IRA법과 인프라법은 법률이라는 점을 갖다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이건 행정명령보다 훨씬 상위에 있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개념을 잡아주시니까 훨씬 이 이슈를 파헤치기가 쉬워졌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 쪽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카 그 규제 있잖아요. 그 최종 규제도 이제 공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평론가님께서 좀 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는 아니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 거죠. 현재 시간 14일 날 커넥티드 카 관련 규제를 갖다가 확정을 했어요. 커넥티드 카라고 그러면 뭐 여러분들 요즘 스마트 카드를 많이 몰고 다니잖아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ADAS라든지 자율주행 기능을 갖다가 통신을 하면서 그 제공하는 스마트 차량을 얘기하는 건데 미국은 일단 중국하고 러시아산 그 기술을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목표를 사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넥티드 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27년 모델부터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2030년 모델부터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중국 자동차 회사가 미국 도로에서 자율주행 시험을 하는 것까지 완전히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명분 자체는 사실은 그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라는 게 명분이죠. 그러니까 뭐 이 중앙 어떤 서버와 통신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커넥티드카의 성향상 중국의 어떤 기업이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
그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 사고도 날 수가 있고 뭐 폭발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걸 갖다가 진짜로 막는 이유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중국의 전기차 기술이 그만큼 상당히 그 높은 수준으로 와 있다. 그다음에 미국을 갖다 오히려 추월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위기감의 발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보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 부과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산 차량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부품을 탑재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미국의 발을 갖다가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스탠스였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로 들어섰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과연 이 규제를 갖다가 완화시킬까요? 아니면 더 강화시킬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뭐 친환경차나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그 산업을 경쟁력을 좀 강화하려면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도 뭐 치고 올라오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닌가 네네네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이게 만시지탄인데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친환경차라든지 배터리 공급망에 그 보조금을 갖다가 지급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가장 큰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 지금 친환경차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고전주인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고전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뭐 그 중국은 일단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서 완전히 날개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내수 시장도 워낙 큰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정부의 보조금을 갖다가 등에 업고 가령 뭐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에 BYD가 들어왔지만 동남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진출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 이 보조금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는 이쪽에는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색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작년에 CATL에만 지급한 보조금이 약 1조 1,000억이고요. 일본 도요타 같은 경우도 자국 정부가 1조 1,6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의 그 자국 전기차 산업이라든지 배터리 산업에 총 지원한 누적 금액이 놀라지 마십시오. 약 300조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300조.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기업들의 힘만으로 지금까지 뭐 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에는 약간 기적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참 중국은 정말 국가 전략처럼 밀어붙였네요. 그렇죠. 그게 뭐 캐즘도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뭐 리스크라고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경기까지 둔화돼서 사실은 굉장히 고전 중에 있는 거고 한국의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 2년 연속 역성장을 한 상황이니까 사실 이게 주요국 중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한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두 팔을 좀 걷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21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확정을 했고요. 여기는 뭐 이제 대소비자 관련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제가 반가운 거는 이제 배터리 업체라든지 이쪽에 직접 지원금을 늘렸다는 거.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금융위원장이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반도체 배터리에 대해서 직접 투자 50조 원 규모의 첨단 산업기금을 갖다가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일이고요. 이게 지금 뭐 만약에 이런 어떤 정책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까지도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만 혼자 기업들보다 니들이 알아서 그냥 독자 생존을 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보조금 정책이 지원되는 건 역시 이제 그 친환경 차라든지 배터리 산업 이를 갖다가 국가 전략적 산업으로 좀 위상을 갖다 좀 높이겠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네. 참 반도체 배터리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이제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배터리 하니까 생각나는 게 평론가님 그 2025 CES에서도 배터리의 가치를 더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고 다녀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하시고 그런 콘텐츠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CES의 하드는 뭐 인공지능이었고 AI였고 그 끝에 이제 인공지능의 사실은 그 궁극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 목표라는 거는 결국은 물리적 AI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을 가진 AI를 갖다가 그게 이제 그 AI가 최종적으로 가는 목표가 될 텐데 대표적인 이제 물리적 A라고 하게 되면은 자율주행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드론이 있는 거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뭐 드론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들 모두의 핵심에는 사실은 고밀도 배터리가 필요할 수밖에는 없죠. 네. 뭐 이해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율주행차의 전제 조건은 전동화예요.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차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율주행차가 되려고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죠? 일단은 뭐 카메라라든지 라이다라든지 레이더 같은 수많은 센서들이 필요하죠. 네. 이 센서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 전송하기 위한 아주 고성능화된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모듈 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전자부품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용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그 테슬라 같은 엔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오히려 더 많이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현재 우리가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ADAS 시스템. 그 소비 전력이 보통 한 1에서 1.5kW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이 만약에 가능하려고 하게 되면은 현재보다 2배에서 4배 정도의 어떤 소비 전력이 증가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게 내연기관차의 배터리 조그만 거 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이걸 갖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내 차량에 이 지금 노트북 있지 않습니까? 이걸 50대에서 100대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운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고밀도 배터리가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높은 전력, 그러니까 전력 수요를 갖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밀도의 배터리가 필수적인 거고요. 고밀도의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전동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보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의 차량은 SDV라고 진화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차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물리적인 엔진하고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그 미션 있잖아요. 트랜스미션을 통해서 차량을 갖다가 제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기존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진하고 그 트랜스미션을 통해서 차량을 제어하기 때문에 기계적 제어이기 때문에 즉각 아주 정밀한 제어가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SDV로 진화하고 자율주행이 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즉각적인 제어가 돼야 된다는 말이야, 차량을. 즉각적인 제어가. 그렇게 되려면은 그게 전기를 통해서 전기 모터를 통한 제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의 모든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차로 진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자율주행 시대로 가면 될수록 그게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사실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전기차보다 전력을 더 씁니다, 오히려. 그 산업의 영역이 더 넓어지니까 쓰임이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3원계보다 훨씬 더 안전해야 돼요. 집안에서 쓰잖아요. 공장 안에서 쓰잖아요. 이게 폭발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러게요. 따라서 앞으로의 그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는 CES에서 말한 물리적 AI는 고밀도 배터리랑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을 갖다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 피지컬 AI 시대에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고밀도 배터리 아주 많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한 행정명령은 사실 한국 배터리 업계가 예상한 수준이었고 여러분 걱정하시는 그 우려했던 AMPC라고 해서 그 첨단 제조 세액 공제에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사에 뭐 최악은 면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더 좋아져야죠. 국가도 뭐 장려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주 소중한 분석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대담한 대담 윤석정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뭐 낙폭이 조금씩 깊어지네요. 외국인이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옵니다. 아시아 시장, 뭐 일본, 홍콩, 중국, 뭐 대만도 다 상승하는데 우리 시장만 좀 아쉽게 낙폭이 좀 외국인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저희 이데일리 TV 보면서 대응책을 세우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릴 게 저희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들은 저희 사칭에서 요즘 뭐 투자 의견을 주겠다, 그 텔레그램 방 운영한다 이런 일들이 좀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들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도 힘내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